안녕하십니까. 타스건축사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도 상가주택의 실제 건축 사례를 통한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그러니까 건축 설계의 중요성, 건축 기획의 중요성에 의해서 세 번째로 설계 과정 중 기본 계획에 관해서 도면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 과정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계획을 거쳐서 그 다음에 기본 설계, 다음으로 실설계로 진행한다고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은 건축주의 요구사항과 각종 자료 수집을 통해서 그리고 현장 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가장 기초적인 안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 설계는 기본 계획을 계속 발전시켜서 다양한 안을 도출시켜 가지고 최종적인 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도면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과정이 기본 계획 과정이고 이 아래의 과정이 기본 설계 과정이라고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의 현황이라든지 각종 그런 조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집의 어떤 주차라든지 코아 이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해서 작성된 안이고, 이 기본 계획에서 만들어진 안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건축주와 함께 여기서 계속적으로 A 안에서 그 다음 B 안으로 다른 안을 또 구상해보고, 또 여기서 검토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또는 건축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또 다른 안이 또 도출된 거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전시켜서 최종적으로 이 N안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한 10여 차례의 과정을 거쳐서 오는 셈이 되겠죠. 이 안을 최종안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건축주와 협의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 설계의 마지막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기본 설계에서 마지막으로 결정된 최종안을 가지고 시설계에서 구조 계산을 하고 각종 전기, 설비, 통신, 소방 등 디테일한 설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작성되는 것을 시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계획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린다 한다면, 건축주의 요구사항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지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지역의 지구단위 지침을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지역의 지구단위 지침에 의하면 각종 건축에 관한 여러 가지 그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제한을 하고 있기도 하고 뭐 그런 사항들이 다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한 설계를 하려면 이 지구단위 지침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건폐율 용적률, 최고 층수, 가구수 뭐 이런 것들을 다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형태라든지 외관, 지붕의 모양, 뭐 또는 뭐 담장, 색채, 어떤 주차에 관한 그런 사항이라든지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숙지하지 않고는 설계할 수 없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또 이 지역의 주차장에 관한 또 기준을 또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일종 1층 같은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120제곱미터당 한 대, 뭐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이렇게 더 복잡하게 또 해서 뭐 세대당 한 대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또 숙지를 해야 되는 일이죠. 다음에는 이 지역의 또 건축 조례도 또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건축법, 주차장법 뭐 그런 기본적인 부분은 아주 당연하고, 이런 지구단위 지침이라든지 주차장 기준, 각종 뭐 조경에 관한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료 수집을 해서
다음에 설계 자료도 이 해당 건물이 이 상가주택이니까, 물론 저희는 뭐 상가주택만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자료가 있어서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 상가주택을 처음 이 지역에 상가주택을 처음 설계를 해보는 사람이라 한다면 상가주택에 관한 외관이라든지 평면 뭐 이런 것들은 많은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가주택이 아닌 경우에, 예를 들자면 저희가 체육관을 설계한다. 그러면 체육관에 관한 기능이라든지 뭐 건축적인 기본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사용자들에게 또 얘기도 들어보기도 하고, 설계를 하려면 이런 각종 자료 조사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자료 수집을 해야 되는 일이죠. 다음으로는 또 현장 조사를 또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지역 같은 경우라면 지금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대지가 지금 이 대지입니다. 이 지금 높은 건물에서 바라본 현장 상황인데, 여기가 지금 상가주택지 이 전체 단지이고, 이 중에서 이 땅이 지금 제가 설계하고자 하는 이 건물인데,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은 지금 옆에 지금 8m 도로가 있고 앞으로 광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도로변 쪽으로 이게 녹지가 지금 이렇게 쭉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쪽은 지금 4차선, 6차선, 4차선 내 6차선 대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장 조사를 해야 되고, 이 현장에 대해서 뭐 레벨 관계라든지 대지가 평평한지 아니면 지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 현장을 조성한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또 들어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개 각종 조사를, 현장에 관한 조사를 해야 되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이 기본 계획을 하려면은 이런 자료 수집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하고, 그 다음에 건축주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요구사항을 다 파악해서 여기에 따른 이 계획을 해서 최초로 작성되는 극히 기본적인 안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기본 계획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설계자가 최초로 건축주에게 제안하는 안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가설기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관한 기본 계획에 대한 또 다른 차트를 제가 가지고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본 계획을 하기에 앞서서, 자, 건축 설계를 하거나 건축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이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건물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사항을 좀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주택의 특성의 극대화를 이루고, 또 가변성과 탄력성, 공간과 동선의 완벽한 분리, 또 외관도 현대적인 외관, 어떤 조닝, 뭐 이러한 사항을 좀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이걸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상가주택의 특성의 극대화는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 가변성과 탄력성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기본 계획 아닌데, 예를 들자면 2층에 이런 다가구 주택이 지금 설계를 저희가 했던데, 앞으로 이제 구조 설계를 할 경우에, 구조 설계를 하는 경우에 이렇게 많은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 모든 벽을 구조체로 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자면 이 벽과 이 벽과 이 벽은 구조체로 하고, 이 사이사이에 있는 이런 벽들은 이 비내릭 벽으로 해서, 구조와 관계없는 벽으로 해서 나중에 어떤 경우에 이 공간을 터서 큰 공간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거나, 또 여기를 또 구조를 변경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그런 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벽은 비내릭 벽으로 구조 계산을 한다는 그런 가변적인 것을 한다든지, 또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는 4층 같은 경우에 저희는 여기를 중정으로 해서 여기는 오픈 공간으로 지금 계획을 했는데, 건물의 외관이라든지 어떤 주택의 다양성을 위해서 여기에 지금 중정을 계획했는데,
어떤 건물의 사용자가 가족이 늘거나 자녀가 늘어서 방이 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이 증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것을 좀 설계하는 과정에서 미리 고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변성과 구조계획이라든지 평면계획에서 어떤 가변성과 어떤 플렉서빌리티한 그런 탄력성을 좀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공간과 동선의 그 완벽한 분리라는 얘기는 상가와 주택, 그 다음에 임대 세대와 주인 세대 간의 동선이라든지 공간을 분리해 준다는 말씀인데, 이거는 이렇게 도면에서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가와 주택의 분리라는 얘기는 1층은 상가고 2, 3, 4층은 주택이 되겠는데, 상가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이 도로에서 직접적으로 출입이 가능하겠죠, 당연히. 근데 주택은 이쪽에서 이 주택 출입구입니다. 이 뒷도로에서 이쪽으로 해서 이 엘리베이터, 계단실을 활용하게 되는 건데, 이 주택에서 사용하는 이 출입구, 이 공간은 주택 거주자만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가를 상가나 또는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연히 뭐 이 주택 공간을 드나들게 한다거나 또는 주택 공간을 통해서 화장실이 간다거나 뭐 이런 거는 대단히 그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상가와 주택 사람들 간의 동선을 완전히 분리시켰다는 말씀이고, 다음에 임대 세대와 주인 세대를 공간과 동선을 분리한다는 말씀은 2, 3층은 지금 임대 세대이고 4층은 주인 세대입니다. 그래서 임대 세대 사람들이 4층으로 우연하게 어떤 드나들거나 침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이 계단의 중간에 차단문을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서 3층이나 또는 그 외부 상인들이 4층으로 그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또는 4층에서도 다락과 4층 간의 공간을 분리해 주는 것, 이건 일종의 조닝인데 조닝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어떤 공간과 동선의 분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가주택에서 중요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외관도 좀 그 단아하고 심플한 그 모던한 그 외관을 한번 채택하려고 노력을 했고, 수직성을 특히 수직을 강조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자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조닝이라는 얘기는 어떤 구역적으로 구분해 준다, 구역화, 지역화 뭐 한다는 얘기인데, 4층과 다락, 그 다음에 4층에서도 거실, 주방, 그리고 안방과 자녀방, 이거를 좀 공간적으로 분리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즉 거실, 주방은 좀 이 퍼블릭한 공공적인 공간이 될 수 있고, 안방과 자녀방은 이런 사적인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4층에서도 이 거실 식당과 그 다음에 자녀방과 안방, 이거를 좀 공간적으로 좀 분리시켜서 떨어뜨려 가지고 좀 이쪽은 사적인 공간, 이쪽은 공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좀 하는데 주력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자,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주와 만남을 통해서 어떤 요구사항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건축주는 어떻게 해서 저희 사무소와 만남을 갖게 되었냐면, 사실 건축사들은 이런 의사나 약사와 같은 이런 일반적인 전문가에 비해서 특정한 사람,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만이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흔하게 접하기가 좀 어려운데, 요즘에는 그래도 인터넷을 통해서 건축사를 쉽게 접할 수 있고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보면 상가주택 카페들이 많이 있는데 인터넷상에 이 상가주택 카페를 통해서 저희 사무실을 알게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 카페라든지 저희 회사 카페, 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을 파악하고 다른 사무실들과 비교해서 저희를 좀 선택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주를 이제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하게 된 건데, 건축주도 단순히 인터넷만 가지고 또 결정할 수는 없겠죠. 저희 직접 만나서 저희들의 실적이라든지 경험 또는 건축사의 어떤 그 철학이라든지 인성 등도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를 했는데, 그 가운데 건축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 상가주택이니까 당연히 상가 건물로서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데 좀 목표를 둔다고 말씀하셨고, 임대성, 특히 1층 상가라든지 2, 3층 임대 가구가 임대가 잘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분만이 여기에 상가주택을 짓는 건 아니죠. 이분이 건축하고자 하는 땅이 지금 이 땅인데, 여기에 상가주택 단지입니다. 이 지역에 이게 수많은 상가주택이 건축이 되고 있고, 예를 들자면 고덕지구 같으면은 이 전체의 고덕지구 중에서 상가주택이 엄청나게 많은 상가주택을 지금 짓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수많은 상가주택들이 지금 들어서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임대 좀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어떤 그 임대성이 좀 있는 그런 건축을 하기를 원했고, 다음에 향후 건물의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건축이라는 것이 부동산적인 그런 성향이 강해서 향후에 건물을 매매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를 대비해서 건물의 향후에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 건물의 기능성이라든지 외관에 좀 차별화된 그 외관을 좀 하기를 좀 원했고, 특히 이분은 또 특히 4층에 거주하게 될 텐데 4층 거주하는 공간에 어떤 그 거주성을 대해서 상당한 그 신경을 쓰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사모님과 가족들이 자녀들이 또 취미생활과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다락 공간이라든지 다락에 또 옥상 정원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 건물의 유지관리 면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건물을 보유하면서 난방이라든지 방수라든지 또 각종 그 유지관리 뭐 이런 면에 있어서도 좀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거를 지금 이 건축주는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주의 요구사항과 특히 저희들은 어떤 이런 계획의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가장 그 좋은 건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 그거는 건축의 3요소로 대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축의 3요소라고 하는 것은 구조와 기능과 뷰티,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된 건축이 아마 가장 가장 좋은 건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튼튼하면서도 사용하기 좋고 아름다운 건축. 그런데 사실 이 건축 설계자, 건축 전문가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가장 튼튼하면서도 사용하기 편하면서도 아름다운 건축이 될까? 이건 어찌 보면 좀 약간 모순적인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박물관이나 기념관 같은 그런 기념비적인 건물 같으면은 사실 약간 좀 사용하기는 불편하지만 그래도 건물의 상징성이라든지 미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능을 약간 희생할 수도 있는 그런 건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가주택과 같은 주택 이런 거는 사실은 이건 그런 기념비적인 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겠죠. 어떤 정말 이런 집들은 쓰기 좋고 살기 좋고 편리한 주택,
그것이 어찌 보면 그 아름다움보다도 외관보다도 더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비중을 투자한다면. 그렇지만 아무리 기능적인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아름다움은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설계하기 위해서 설계자들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많은 연구를 하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조합된 건물로 설계하도록 노력하려고 노력했고, 특히 또 경쟁력과 차별성, 위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지만 상가주택은 우리만 짓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물과의 경쟁력과 차별성을 가진 건물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많은 상가주택이 건축되고 있는데 건물의 외관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그 천편일률적인 형태여서 참 식상한 면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벗어나기 위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했고, 특히 주택의 특성, 그 아파트의 단조로운 그 아파트와 차별화된 주택을 좀 하기 위해서는 다락 공간을 잘 활용한다든지 옥상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4층 거실의 천정을 좀 높여서 아파트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좀 단독주택의 다양성을 좀 추구해 본다든지, 벽난로나 또는 중정, 다양한 수납 공간, 뭐 이런 것들은 아파트와 차별화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주택을 설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항들이죠. 이 주택에서만,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서 추구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는 객관성을 좀 또 떠올려 봤습니다. 이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내가 짓는 집이지만 내 영원한 내 건물은 아닌 것이죠. 언젠가는 팔 수도 있고 또 임대를 줄 수가 있고 뭐 이렇게 내 소유가 아닐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평면이나, 예를 들자면 자기만의 너무나 자기만의 특성을 강조한 건물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특히 상가주택은 이런 면에서 뭐 수익형 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성이 강한 건물이 강하지만 주관적인 가운데에서 객관성을 추구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서 이런 어떤 사항들을 잘 좀 조화가 된 그런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제 그럼 도면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건축재 요구사항과 각종 자료 조사에서 나타난 어떤 그런 기준, 그 다음에 현장 상황, 이런 걸 통해서 가장 먼저 대지 현황을 좀 파악하는 것이 좀 중요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지 내에서 이 대지입니다. 오른쪽에는 8m 도로가 있고 앞에 광장이 있고 여기에 그 대로변이 있고 대로와 대지 사이에는 폭이 10m 정도에서 7m 정도의 녹지 공간이 형성되어 있고, 앞으로 이쪽으로는 1.5m의 보행자 도로가 쭉 개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구단위 지침에 의해서 여러가지 뭐도 있지만 특히 이 땅은 이 하늘색 선이 건축 한계선으로서 1m 정도를 후퇴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 규정도 있고, 이 땅에는 특별한 뭐 이런 땅과 같은 주차 진입 불허 구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설정되지 않아 있는 상황입니다. 대지 크기는 상당히 큽니다. 사실은 길이가 폭이 16m, 길이가 18m 정도 되는, 면적은 300제곱미터가 넘는 91평으로 상가주택 대지치고는 대단히 큰 대지라고 볼 수가 있고, 거의 3면이 그 도로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이런 뭐 복잡한 끼어 있는 대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좋은 건물이라고 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지는 방위가 이쪽이 북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지는 이 왼쪽에 20m가 넘는 대로가 있기 때문에 일주권 적용은 받지 않는, 그야말로 건축적으로는 대단히 좋은 상황의 그 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에 건축주가 요구하는 사항과 그 다음에 지구단위 지침과 각종 건축 관련 법규, 주차장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집은 주차가 7대가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7대가 필요합니다. 7대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사실 상가주택에서는 주차장의 확보가 사실 관건입니다. 주차장은 가급적이면 주차하기도 편리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상가 면적이 손해가 나지 않는, 할애되지 않는 방향으로 주차를 확보하는 게 좋은데, 이 대지는 이쪽 8m 도로에서 주차를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에서는 할 수도 없고 광장에서 상가는 안 되는 것이죠. 이쪽 도로, 이 오른쪽 도로에서 주차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7대를 확보하는 방법이 이렇게 아래에서 3대, 또 띄워서 4대, 뭐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뭐 약간은 좀 비합리적이지만 뭐 이쪽에 5대를 두고 또 일정 거리를 떼서 또 2대를 또 배치한다든지, 뭐 이쪽에 5대를 두고 이쪽에 2대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사실 이 대지에 있어서는 이 주차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거는 이쪽이 대로이고 이게 광장에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외에는 아마 7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주차 방식에 있어서는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으로는 이 코어 위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건물에 있어서는. 이 코어라는 거는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화장실의 조합을 코어라고 얘기하는데, 코어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계단실과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있는 경우, 또 계단실 옆으로 엘리베이터실을 이렇게 붙이는 경우, 뭐 이런 경우,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 계단실과 엘리베이터는 상하층을 연결하는 그런 그 기능을 가진 공간인데,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죠. 뭐 상가 면적이라든지 주택 면적을 더 넓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주택에 있어서는 이러한 코어 형식이 이러한 방법보다는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형식이라 하더라도 계단의 치수도 사실 더 중요합니다. 이 계단에 대해서도 건축법적으로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최소 폭이 내경이 1.2m여야 된다든지, 또 계단 참도 1.2m가 있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이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난의 그런 기능을 가진 공간이기 때문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니멈으로는 이 계단의 폭은 2.7m 내지 2.8m, 여기는 4.5m 이상 되는 것이 되어야만이 이 계단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엘리베이터 박스도 그렇죠. 엘리베이터 박스도 이 엘리베이터, 이게 지금 박스인 경우인데, 승강로 단면인데, 이 내경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내경이. 그래서 몇 인승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도 회사마다
뭐 엘리베이터는 주로 현대, 뭐 LG 오티스, 그다음 티센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회사마다 또 몇 인승이냐에 따라 다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이것도 최소 1.8m에서 2.2m 정도 있는 것이 일반적인 가장 어느 제품이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 보통 8인승에서 9인승, 뭐 11인승, 뭐 13인승 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코어 유형이 이것이 이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코어를 어느 위치에 어떤 방향으로 배치할 것인가? 물론 이것도 주차하고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야 되는 일이겠죠. 주차를 이렇게 뭐 아래 3대 두고 여기 4대 둔 그 이유는 여기를 지금 이 코어 위치를 여기에 두는 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이렇게 배치한 것이 돼서 이쪽에서 이렇게 계단실로 진입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배치하게 된 건데 어쨌든 이 코어 위치를 중심부에 두느냐 또는 한쪽에 치우치느냐 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거를 Y 방향으로 두는 것이 좋은지 이렇게 X 방향으로 두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것도 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코어 위치에 따라서 상가 형상이 달라지고 예를 들자면 이렇게 X방향, Y방향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가 면적이 상당히 효율적이죠. 그런데 코어를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라면 아마 이 상가가 양분되는 그 좀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으로 봐서는 사실은 상층부에 여기 한 세대, 이게 한 세대 나누는 데는 또 이것이 더 유리하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상가주택에 있어서는 상가도 좋고 주택도 좋고 임대세대도 좋고 또 주인 세대도 좋은 그러한 코어 배치를 해야 되는 일이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이런 방식은 비합리적입니다. 상가가 양분되는 거는 물론 어떤 경우에는 나는 뭐 상가를 뭐 2개 잘라서 임대할 거니까 별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는 모르겠지만 이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한 시점을 두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건물의 수명이 무려 뭐 100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상당히 오랜 동안 사용하게 될 텐데 어떤 상황이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일이고 또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자면 뭐 카페라든지 어떤 큰 면적을 요구하는 그런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데서는 대단히 넓은 면적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세 개로 뭐 분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리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로서는 이건 기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것도 검토해 볼 만한 그 코어 위치이긴 하지만 주차를 이렇게 7대를 쭉 놓고 이게 주택을 이렇게 들어간다. 물론 계단실의 위치로서는 북쪽에 위치한다는 점에서는 괜찮긴 합니다. 상가도 괜찮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택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은 세대를 2세대나 3세대 나누는데 좀 복도가 생긴다거나 어떤 그런 데드 스페이스가 발생해서 이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X방향으로 놓고 Y방향으로 놓는 방법도 생각해 봤지만 이거는 더더군다나 좋은 방법이 아니죠. 남쪽에 이렇게 차지하거나 이쪽에 광장인데 이거는 안 좋죠. 물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안들을 제가 설명하는 것 말고도 이게 계획을 몇 가지 해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 이러한 코어 위치 중에서는 이 방법이 가장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저희가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해 나간 것이죠. 그래서 자 주차는 첫 번째 안으로는 주차는 이쪽에서 7대를 배치하고 상가는 이렇게 하면서
가급적 화장실도 계단실 하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강구해 봤습니다. 이거는 뭐 약간 협소하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 계단실 하부를 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지, 이렇게 된 경우는 화장실 밑에다가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1층은 이렇게 하면 1층으로서는 아마 이렇게 했을 때 1층 면적이 무려 44평, 순수한 전체 면적 48평, 상가 면적이 44평. 이 정도면은 주차장으로서 희생되는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여기에서. 만약에 이러한 계획이라 한다면 상가 면적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겠죠. 다음으로 이 지역은 가구 수를 8가구까지 허용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차를 7대까지 하면서 가구 수를 2층에 3가구, 3층 2가구, 4층 1가구 이렇게까지 지금 배치하게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된 건데, 그래서 일단은 건축주도 요구사항도 있었고 해서 2층에는 투룸 2가구, 1.5룸 1가구, 3층에는 3룸 방 3개 3룸 2가구, 4층에 1가구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층에 올라오면 이 코아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통로가 면적을 최소화한 거죠. 가운데 있다 보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202호, 이게 202호, 이게 203호인데, 자, 여기서 이제 유의할 점이 바로 201호였습니다. 201호는 사실 이 북쪽의 대지가, 그러니까 이 대지가,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비록 내 땅에 이렇게 해서 이건 설계 개요인데, 이 지역은 지금 용적률이 200%, 건폐율이 60%로 해서 최대한 맥시멈을 활용하는 걸로 했을 때 이제 각층의 면적이 나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대지 분석에 관한 거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뭐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상황도 아까 설명드렸죠. 자, 중요한 거는 인접 대지하고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비록 이게 내 땅이니까 내 땅에 내가 맞게 설계하면 되는 것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웃 건물이 어떻게 건축될 것인지, 비록 지금은 아무도 건축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그 옆에 땅도 당연히 이 땅도 이런 땅은 다 건축을 할 것이니까 이런 땅들이 어떻게 건축할 것인지를 감안해서 내가 설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대지인 경우에는 이 가운데 있는 끼어 있는 대지에 비해서 별로 간섭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웃 대지가. 그렇지만 이 이웃 대지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2호와 우리 집 사이 간격이 2m밖에 떨어져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지역을 좀 시뮬레이션 해본 거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향후 이제 건축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이웃집과 이 우리 집 사이 이 간격이 2m도 안 떨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즉 2층에 있는 이쪽 세대는 거의 이 집과 거의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자, 보시다시피 여기는 광장이니까 오픈되어 있고 다 오픈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사항이죠. 그러니까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인접 대지와 관계를 고려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도면에서 본다면 아마 이 201호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 대지를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한다면 이 평면 설계하는데 불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주 떨어진 거리가 2m도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203호와 같이 가운데 거실을 둔다 한다면 이 집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집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자 223호를 먼저 한번 설명하는 게 좀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이 3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현관에서 돌아가지고 바로 거실과 주방 식당이 나타나고 오른쪽에 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이게 다용도실이 있는 그런 아주 별로 공간의 활용도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기획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쪽 세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3층도 마찬가지입니다. 3층도 거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방을 3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일이죠. 바로 이 2호 세대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이런 점은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 인접 건물이 관계를 검토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다행히 이 대지인 경우에는 이 대지 하나만 2호만 영향을 받아서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대지 같으면 이 오른쪽 집, 왼쪽 집, 윗집, 아랫집에 관해서 아마 실을 배치하는 평면 계획을 하는데 대단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정면성도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조망, 거실과 식당, 안방 등의 어떤 조망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외관도 고려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 인접대지의 관계를 잘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돼서 이러한 검토는 극히 좀 중요한 설계 기본 계획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배치 계획. 자, 우리 대지에 대해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래서 주차장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쪽에서 7대를 확보하고 코어는 가운데 Y 방향으로 두고 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쪽이 대류변이니까 이쪽 부분에서 건물 정면성을 좀 확보를 하고 또 이쪽에 광장이니까 이쪽에 또 남향이라는 점에서 뭐 이런 점에서 어떤 그런 그 계획이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거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주차 방식을 좀 뭐 이런 방식 또는 뭐 이런 방식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검토해 본 거는 이 도면으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1층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 2층에도 좀 그러한 고민이 있었고 세대의 구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 지역에 많은 상가주택이 건축되기 때문에 임대를 고려해서 원룸과 1.5룸과 투룸, 두세대 3룸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있는 것이 임대하는데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단은 이 기본계획 과정에서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203호 이쪽이 201호 202호가 바로 202호는 현관 들어와서 거실 식당이 있고 방 하나 있는 1.5룸이죠. 뭐 이렇게 해서 세 가구를 계획을 하게 된 거고 3층은 1.5룸이 없어지고 3룸을 세 가구를 방 3개인 거 그 다음에 방이 3개이기 때문에 화장실도 세대마다 2개씩 안방에도 있고 공용 화장실도 배치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1호가 어떤 그 거실의 위치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데 건폐율상 우리가 이 대지를 활용한 측면에 있어서는 1층은 여기까지 이 선까지 잘라지지만
2, 3층 부분은 4층까지는 이 부분이 약간 튀어나올 수도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계획은 자, 설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평면 배치나 평면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외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건물에 있어서는. 그저 뭐 평면 설계를 하고 생긴 평면대로 건물의 외관을 계획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외관과 함께 평면을 같이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그래서 이제 그 계획하는 데 따른 그 외관을 다 하나하나 만들어 본 이렇게 모델링 해 본 그런 계획들인데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구상해 본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4층 계획이 있어서 4층 벽면을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 3층에서는 임대를 하다 보니까 좀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뭐 좀 약간 여유가 없었지만 4층에 있어서는 자 주인 세대가 사는데 보통은 뭐 4인 가족이나 또 3인 가족이 일반적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4층에서는 굳이 방을 많이 만들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자녀방 2개, 그 다음에 안방, 드레스룸 뭐 있는 뭐 그냥 거실, 주방, 식당이야 뭐 그게 당연한 거고 4층에 있어서는 특히 이 수납 공간, 이 팬트리라든지 이 다용도실 뭐 이런 데 있어서 좀 많은 또 안방에서 드레스룸과 욕실 안방 부분이 최종적인 안에서는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좀 어, 평면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일단 이 기본 계획 단계에서는 저희는 특히 이 중정 이거는 대단히 좀 강조한 공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공간에서 방을 뭐 이 공간까지 방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사실 그런 필요는 없는 거죠. 특히 4층 같은 경우는 다락 공간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봐서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중정이 있으면 그 건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거실에서 바라보는 이 중정 모습, 이 자녀방에서 바라보는 중정 모습이라든지 또 현관에 들어왔을 때 어떤 바로 중정이 확 트여서 보이는 그런 모습. 뭐 이거는 아마 이런 단독주택에서나 가능한 그런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중정을 구상하게 되는데 이건 평면 기능적으로도 그렇지만 건물의 외관에 있어서도 좀 약간의 다양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뭐 이렇게 최종적인 거의 아는 뭐 이런 정도 외관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중정 공간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공간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4층에 계획한 데 있어서는 이 어떤 조닝, 어떤 기능성, 어떤 단독주택의 다양성, 뭐 그리고 또한 이 각 실의 기능도 상당히 방이 큽니다. 이 방들이. 그래서 어떤 또 수납 공간, 식당과 거실은 한 공간에서 오픈되어 있기도 하고 천정은 또 상부까지 오픈시키고 특히 여기에 벽난로가 하나 놓여진다 한다면 아마 상당히 멋있는 그런 공간이 다른 이런 아파트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주택에 비해서 좀 다양성 있고 재미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현관에 들어와서 이쪽에 거실, 이쪽에 안방이 되겠는데 물론 이런 공간들은 나중에 이제 뭐 수납 공간도 할 수 있고 뭐 장식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 이런 대형 창을 두어서 시원한 그런 감을 느끼게 하면서 이 벽난로로 보조 난방도 할 수가 있는
그리고 여기서 계단실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이 계단도 인테리어적으로 멋있는 계단을 한다면 아마 대단히 멋있는 주택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다락으로 올라가게 되면 다락은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서재도 있고 다락방을 이렇게 좀 구분하는 걸로, 또 계단 이 경사지붕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수납 공간을 활용하고, 또 이쪽엔 또 옥상 정원, 이건 참 저는 참 대단히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독주택에서 상가주택에서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옥상 정원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형식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 나와서 데크가 좀 있고 강아지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꽃밭을 주변에 둔다든지 이런 형태. 그다음에 건물 뒷면에서는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지금 튀어나와 있는 거죠. 주차장으로 인해서 1층은 사실은 그냥 2부분만큼 정도만 할애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좀 건물 형태가 이렇게 좀 변화도 이루어지는 그런 또 장점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건 기본 계획이고, 나중에 이제 기본 설계 과정에서 많은 안을 도출시키면서 다락도 평면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고, 4층도 평면이 바뀌고 2, 3층 부분도 많은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본 계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설명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상 공사비와 일정표도 대략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고, 다음으로는 이제 건축주와 많은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활용한 설계를 했다는 점을만 설명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치겠는데, 이거는 이분과 건축주와 저희만의 볼 수 있는 회원은 3명입니다. 다른 사람 볼 수 없는 그런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각종 자료도 설계한 안을 여기 올려서 건축주 의견을 계속 대화를 통해서 들었고, 그래서 이 인터넷 카페가 대단히 유용했는데, 이런 카페를 만들면 저희는 모든 설계를 전부 다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카페를 운영하면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업무 파악과 현장 상황 등을 정보할 수 효율적이죠. 각종 관련 자료의 보관이나 검색 전달이 용이하며 대화가 아니라 공문과 문자로 남겨졌기 때문에 책임성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카페가 건축 설계 단계부터 공사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 한다면 카페는 이 건축에 관한 모든 히스토리가 자동적으로 기록되는 것이죠. 또 쉽고 빠른 의사 전달이 가능해서 대단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카페를 활용한다고 하면 이 건축주 가족과 설계자, 시공자만이 볼 수 있는 그런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여기에서 설계 자료를 여기에 계속적으로 올려주고, 건축주는 또 여기에 대한 의견을 또 얘기하고, 그래서 서로 대화가 말이 아닌 글로 다 남기 때문에 대단히 효율적이고, 앞으로 공사할 때도 공사하는 모든 과정들을 매일같이 여기다 업데이트 시켜서 한다면 대단히 유용한 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 건물의 기본 계획 단계까지 설명드리는 걸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다음 단계, 이제 기본 설계 과정, 시설계 과정, 허가, 그 다음에 공사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이 강좌를 올리도록 할 테니까,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아마 이런 데에 대해서는 더욱더 자세한 내용을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